자, 오늘은 이제 계약법 갑니다. 계약법. 페이지가 139페이지, 계약 총론. 자, 계약법 목차입니다.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어요. 계약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세 가지 계약을 배우고, 총론에서 청약과 승낙에 따른 계약의 성립,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의 세 가지 효력,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계약 끝내는 거, 계약 해제. 이렇게 총론, 강론, 5문제, 5문제. 총론에서 5, 강론에서 5. 자, 첫 번째 계약의 성립을 보기 전에 계약의 종류. 자, 약관은 패스합니다. 나중에 문제 하나 보면서 그때 할게요. 잘 안 나옵니다, 약관은. 자, 계약의 종류. 일단 볼게 쌍무, 유상, 목차 봐요. 낙성, 불효식.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특히 쌍무, 유상, 낙성 이 세 가지죠. 자, 봐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 우리 시험범위죠.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재산권,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양쪽 모두 채무가 있다. 쌍방 모두 채무가 있다. 그래서 쌍무, 대가적 채무죠. 대가적 채무. 이게 쌍무. 매매는 재산권하고 대금. 교환은 같은 재산권끼리 재산권 주고 소유권 주고. 임대차는 내 아파트 사용케 하고 얘는 차임 주고. 그래서 모두 채무가 있다 해서 쌍무. 그 다음에 내가 소유권 주니까 상대방은 돈 주죠. 대가적 출연. 대가적 출연. 반대급부 있죠? 이술유, 반대급부 유상. 대가적 채무. 그러면 쌍무죠. 그래서 쌍무, 유상.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그래서 쌍무, 유상. 유상, 쌍무 절대 하지 마시고. 쌍무, 유상. 자, 이 두 개를 볼 거예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우리 민법 법전에 15가지 계약이 법조문에 있어요. 이걸 민법전에 형태가 있다 해서 전형계약이라고 하고, 계약금, 중개, 민법전에 없어요. 이걸 비전형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속에 해약금으로 규정되어 있지 별도로 독립된 계약이 아니야. 매매계약 속에 있다. 그래서 전형계약 아니에요. 비전형. 중개계약 아예 없죠. 민법전에. 그래서 이 두 개를 민법전에 형태가 없다 해서 비전형계약이 예전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쌍무, 유상. 쌍무 반대가 편무, 유상 반대가 무상. 그러면은 2번에 4번 보세요. 2번에 동그라미 4번. 여기가 별 3개죠. 4번, 5번, 6번. 2번에 4, 5, 6. 이 3개가 별 3개예요. 계약의 종류는 여기서 거의 다 나와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이게 나와요. 이게 계속. 자, 증여 사용대차는 증여 나만 주죠. 반대급부가 없죠. 한쪽 편만 채무 있죠. 그래서 무상, 편무다. 여기. 그래서 이 4번, 5번.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그래서 봐봐요. 갑이 제 아파트를 증여하죠. 그러면 갑만 소유권 줄 채무가 있지 을은 공짜로 받죠. 반대급부가 없죠. 그래서 한쪽 편만 있다. 쌍무 반대 한쪽 편. 편무. 그다음에 반대급부 없다. 무상 공짜. 그래서 증여. 그다음에 사용대차.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데 차임을 안 받죠. 그래서 무상 사용대차. 무상 증여. 무상은 언제나 편무거든요. 그래서 얘는 순서가 무상 편무로 읽어요. 편무 무상하지 말고.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계약의 종류에서는 거의 여기서 정답 주문이 뜬다. 여기서. 자, 6번.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죠. 하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유상이면서 편무가 있거든요. 유상이면서 편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이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럼 저 위에 쌍무. 동그라미 1번. 대가적 채무. 맨 마지막에 있고 편무는 한쪽만 채무 부담 또는 상호 대가성이 없는 것. 그 다음에 3번. 쌍무와 편무를 왜 구별하느냐. 여기도 별 3개 합니다. 쌍무 계약에서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해요. 쌍무만. 그렇죠? 양쪽. 너
소유권 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줘. 그래서 쌍무에서 나오는 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자, 유상, 대가적 출연, 무상, 한쪽만 출연, 뭐 이런 거 직접 조시면 안 나와요. 자, 3번, 별 3개.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매매가 대표죠, 유상에. 그래서 다른 교환이나 임대차의 매매 규정, 특히 매매 규정 속에 담보 책임 규정이 준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별 3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4번, 5번, 6번이에요. 자, 낙성. 이제 낙성 요물을 봐야죠. 자, 학번 봐봐요. 낙성. 매매계약의 개념이 이거예요.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약속만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해요. 약정, 합의, 약속만 하면 계약이 성립상자야. 그래서 이걸 낙성. 매매교환 임대차는 주기로 약속만 하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거나 돈을 입금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앞으로 주고 약속 주기로 이게 낙성이죠. 그래서 약속만으로 약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걸 낙성. 낙성 반대말 요물이죠. 필요할 요 물건물,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물 대표가 2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계약금 계약하고 현상광고 계약. 자, 계약금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5천만 원 실제 쏘아줘야 돼요.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 자체가 이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인도, 이 물건이 이제 계약금이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의 대표적인 요물 계약. 그다음 현상광고. 현상광고 의미를 한번 생각합니다. 강아지 좀 찾아주세요. 광고 떴죠. 그러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겠지. 그래서 내가 그 개를 찾아준다고 약속. 안 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광고에서 지정하는 게 강아지 좀 찾아주세요. 이걸 완료. 찾아줘야 비로소 현상광고 계약이 이때 성립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계약금 줘야 개 찾아줘야 이래. 개 찾아줘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현상광고. 그래서 계약금하고 현상광고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요물계약 이 2개밖에 없어요. 뭐 불효식은 뭐 일정한 방식 필요 없다. 그래서 낙성 요물, 낙성 약정만으로 성립, 요물 물건 인도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3번, 4번이 별 3개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이다. 현상광고도 개 찾아줘야 광고에서 지정한 그 행동을 내가 완료해줘야 현상광고 계약이 비로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 찾아줘야 이렇게 현상광고. 계약금하고 현상광고가 요물이다. 다른 건 어떤 것도 요물 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자, 요식, 불요식. 불요식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죠. 그래서 계약서 써도 되고 서면 구두계약 다 유효죠. 민법상 불요식이 원칙이다. 오케이. 자, 오른쪽 일시적 계속적 안중에요. 자, 계약이 성립갑니다. 이제 청약과 승낙. 계약이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청약과 승낙을 배워요. 청약과 승낙을 배우기 전에 의사의 합치 이 내용이 서술 파트에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가 돼야 돼요. 양쪽 의사가 합치. 이 합치는 내용이 일치해야 되라. 객관적 합치. 사람, 당사자, 상대방이 일치해라. 주관적 합치. 그래서 기업 갑이 5개 너 내 아파트 살래? 했는데 을이 5천만 원에 만약 승낙했다면 어긋났죠? 대금이 어긋났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갑이 을한테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한 게 아니라 병이 승낙했네. 언밸런스 일어났죠? 자,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소수로는 부정으로 끝나야 돼. 성립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에 일치가 없었고 기억.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다 기출 지문이에요. 자, 3번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모든 세세한 사항까지 100%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으면 합치가 있는 거지 100% 합치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의미예요. 자, 4번 별 3개 불합치죠. 무의식적 불합이. 자, 봐봐요. 갑과 을이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불합이야. 근데 이걸 갑이 또는 을이 모르죠. 무의식적. 그래서 갑이 불합이야? 나 차고야. 차고 취소할래. 할 수 없다로 끝나. 자, 그러면 무의식적 불합의 경우 차고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시험 지문인데 없다로 끝내야 돼. 이유를 알아 기억이 오래 가겠죠. 불합치. 계약 자체가 불성립이죠. 여기서 불합치. 성립조차 안 했지. 거기서 끝.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차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차고 취소할 수 없다. 별 3개예요. 그래서 무의식적 내가 착각이야. 취소 못합니다. 이유 불합의, 불합치, 불성립. 거기서 끝. 총칙지식으로 풀어야 돼. 총칙. 더 이상 오른쪽 효력적으로 못 와요. 그래서 차고 취소. 차고 문제도 아니지. 아예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으니까 취소할 계약이 없다는 얘기지. 무효 취소 문제 발생하잖아요.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자, 이제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 자, 봐봐요. 계약의 성립 형태를 우리 법은 3가지로 규정해놔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 2번째, 의사 실현. 3번째, 교차 크로스. 교차 청약. 이 3가지 형태로 계약이 성립하고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시험 다 잘 나와요.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청약과 승낙이 가장 중요하죠. 내용이 많으니까. 자,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라. 별 3개. 그래서 청약은 내 아파트 10채 중 A라는 아파트 대금은 5억에 너 살래? 이렇게 구체적이고 매매 목적물 대금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서 청약이야. 그게 청약이죠. 두루뭉실. 너 내 아파트 살래? 청약 아니에요. 어떤 아파트인지 대금은 얼마인지 그걸 안 정해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라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의 왕별이죠. 청약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다. 왕별. 그러면 청약의 상대방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럼 빨리 머릿속에 있어 자판기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자판기는 지나가는 우리를 지금 커피 뽑아 먹으라고 얼른 오라고 동전 넣으라고 꼬시는 거죠. 그래서 청약입니다. 우리한테 청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꼭 특정돼 있을 필요 없다. 2번 이렇게도 나오고 주로 기억으로 나와요. 기억으로. 그래서 청약은 지나가는 넣어서 읽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자판기. 꼭 청약당의 상대방이 특정돼 있을 필요 없다. 같은 말이죠. 꼭 특정이 아니어도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각종의 광고죠. 각종의 광고. 광고는 청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양 광고 보고 우리들이 청약하는 거지. 그래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 아니다. 자, 청약 효력 발생갑니다. 중간중간 안 중요한 건 제가 언급 안 할 거예요. 너무 양을 늘리면 여러분들이 헤매니까 나중에 7월 달에 이제 오늘 안 한 건 7월 달에 언급해 드릴게. 자, 도달주의죠. 법조문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그대로 나와요. 맞는 지문. 자, 동그라미 1번. 청약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총칙 의사표시 마지막 동네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 도달주의. 자, 다음 페이지. 청약은 상대방한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제 처리하지 못한다. 법조문. 법조문이 이걸 법조문으로 한 거죠. 도달 후라면 처리 안 돼요. 하지만 기억. 아직 도착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개가 나오죠. 자, 어렵지 않으니까 별까지는 안 밟을게요. 3번 왕별이죠. 왕별. 자,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낸 놈은 죽었어도 괜찮아. 지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약 효력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총칙. 총칙에서도 잘 나오고 여기서도 아주 잘 나와요. 그대로 이걸 외워버려요. 그래서 도착하면 도달이라는 2글자가 뜨면 무조건 효력 발생한다로 끝나야 돼. 이걸 발송 후 사망하면 도달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거든. X 효력 잃는다, 상실한다.
무조건 X지문, 무조건 긍정으로 끝나요. 도착하면 효력 발생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청약의 존속 기간 한번 봐보죠.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요. 법조문이 갑이 을한테 청약할 때 이렇게 청약하죠. 을, 너 내 아파트 살지 말지 5월 31일까지 답 좀 해줘. 이게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도 있고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5월 31일까지 답 좀 해줘. 이렇게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을 갑이 했다면 갑이 정한 이 기간 안에 을의 승낙 의사 표시가 들어와야 돼요. 따라서 승낙 기간 내에 들어와야 계약은 성립하는 거지. 만약 벗어났다, 넘었다, 도달 못했다 그 기간 안에 그러면 청약이 효력을 잃어요. 청약이 날아가 버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그죠 문제예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도달로 놔야 돼요. 받지 못하면 주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청약이 실효된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1번, 2번은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자,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한 경우라면 청약자가 그 기간 안에 지가 정한 5월 31일 안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동그라미 2번 상당 기간 내에 이렇게 여기만 바뀌면 되죠. 그래서 기간을 안정하면 상당 기간 내 받지 못하면 마찬가지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그 결과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낙기간을 넘어서 도착한 승낙을 연착됐다. 이제 좀 이따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지문. 청약할 때 반드시 승낙기간을 꼭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응용 지문이에요. 3번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흘러가요. 어려운 지문은 정답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물음표하고 패스해. 이런 건 흘러가는 지문이지 정답 지문은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청약은 끝났고 승낙. 동그라미 1번 별 3개입니다. 승낙은 나한테 청약한 청약자 갑한테 해줘야지. 지나가는 불특정 타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승낙은 을이 갑한테 네 아파트 살게 이렇게 해야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렵잖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별 3개. 그래서 1번, 2번 기억까지 다 별 3개 합니다. 2번 대부분 판례입니다. 청약자가 요렇게 청약해요. 을, 너 이달 말까지 내 청약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 청약에 대해서 너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는 뜻을 청약할 때 표시했죠. 이거 상대방 구속하지 않아요. 걔 무시하면 된다겠죠. 상대방이 내 승낙을 강요하면 안 되지. 그래서 상대방 절대 구속하지 않는다. 자, 기억 따라서 이렇게 나왔죠. 이 경우 상대방이 아무런 회답, 답을 하지 않더라도 절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2번 판례 원문대로 나와요. 상대방 구속하지 않는다. 이해됐어? 자, 이제 그 밑에 법조문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이걸 하려면 동그라미 1번 알아야죠. 승낙은 청약 내용 그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갑이 청약 내용 그대로 A 아파트 대금은 5억 그렇게 살게. 이게 승낙이지. 따라서 그대로 승낙하지 않고 4억이면 어때? 4억이면 어때? 이건 승낙이 아니죠. 그게 법조문이죠. 왕별. 이쪽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승낙자가 갑의 청약에 대해 4억이면 어때? 바꿔버렸죠. 조건을 붙였거나 바꿨죠. 변경을 가해 승낙했다면 이건 승낙이 아니다. 갑의 5억에 대한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지가 4억이면 어때?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나 5억에 안 사. 네 청약 거절. 4억이면 어때? 4억에 팔아. 지가 4억에 팔라고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그래서 그대로 외웁니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예를 통해야 돼요. 4억이면 어때? 이 사례 생각하시고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12번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작년에 또 나왔잖아. 나온 놈이 계속 나와. 나온 놈이. 자, 기억. 별 3개. 이렇게 응용지문으로도 나와요. 갑이 지 땅을 을한테 청약했는데 을이 그대로 승낙한 게 아니라 대금을 낮추어. 이게 4억이면 어때죠?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다. 이거 승낙 아니죠.
바꿔버렸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빠바방 머리 써야 돼. 그래, 이거 승낙 아니지. 갑청약 거절, 새로 청약한 거지. 그러니까 의뢰 청약만 있지 갑이 여기에 대한 승낙이 없잖아. 그러니까 청약만 있으니까, 의뢰 청약만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당연한 거 아니야? 대금을 낮춰서 했는데 어떻게 계약이 성립하겠어? 그죠? 갑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4억에 팔지. 그래야 계약은 4억에 성립하겠죠. 그래서 2번을 정확히 외워놓고 계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대금을 낮춰 승낙한 건 이거 승낙 아니지. 계약 성립하지 않겠지. 자, 이제 연착된 승낙. 자, 봐봐요. 흑판 봐봐요. 갑이 5월 31일까지 답 좀 해줘. 승낙기간을 정했죠.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의뢰 승낙 의사표시가 도착해야 계약은 성립하죠. 그런데 을이 고민하다가 편지를 늦게 보냈고 그 결과 승낙기간인 5월 31일 지나서 도착했죠. 자, 승낙기간 이후 도착했다. 이걸 연착됐다. 연착된 승낙. 이와 같이 의뢰 승낙 통지가 승낙기간을 벗어나면 연착됐고 기간 안에 안 들어왔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갑이 정한 기간 안에 도착해야 계약은 성립하니까. 그런데 갑 입장에서는 을이 지 아파트 산대죠. 단지 좀 늦게 도착했지. 따라서 우리 법은 이와 같이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승낙이 아닌 청약이 된다. 청약. 그러면 승낙이 청약으로 바뀌고 갑이 여기에 승낙을 해주면 청약, 승낙 합치됐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다. 이게 바로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자체가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죠. 그래서 갑이 다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도 잘 나와요. 동그라미 1번. 승낙 통지가 1번, 2번 기억 별 3개. 승낙 통지가 을이 보낸 승낙 통지가 갑이 정한 승낙 기간이 지난 후 도착했네요. 연착됐죠. 그러면 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넘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저 법조문에 따라 청약자가 이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의뢰 승낙이 청약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기억 갑이 여기에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연착된 승낙이 청약으로 바뀌고 갑이 여기에 승낙 들어갔으니까 짝짝꿍 일어났죠. 그대로 그래 말돼. 계약법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뭐냐. 저 위에 두 번째 법조문을 봐봐요. 사고로 인한 연착 법조문이에요. 사고로 인한 연착. 자, 법조문 제2항. 자, 봐봐요. 한번 봐봐요. 을이 보낸 승낙 통지가 갑이 정한 승낙기간 5월 30일을 지나서 도착했어. 그래서 갑이 정한 승낙기간 후 도착했어요. 그런데 을은 이 편지를 언제 쏘았느냐? 20일 전에 5월 10일 날 편지를 쏘았어요. 그런데 왜 22일 후 도착했느냐? 집 배운 실수로 편지가 미국으로 가버렸지. 그래서 돌고 돌아서 오다 보니까 충분히 보통 같으면 5월 12일쯤 도착했을 편지가 사고로 우체국 사정으로 늦게 도착한 거죠. 그러면 이 말이 이렇게 나와. 승낙기간, 갑이 정한 승낙기간 후 도착했지만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을은 쏘았다면 그 말이에요.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이 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쏘았지. 이게 바로 여기까지 읽으면 돌고 돌았구나. 사고로 인한 연착이구나. 이 전문 그대로 나오니까 사고로 인한 연착. 그러면 사고로 인한 연착인 경우에는 우리 법조문 이건 중요하잖아요. 청약자는 일단 지체 없이 상대방 을한테 소인 보니까 너는 5월 10일 날 발송했었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이제야 도착해서 연착됐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자, 이건 별로 안 나와요. 사망이 중요해요. 그런데 청약자가 갑이 전항의 통지, 연착됐다는 통지를 만약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사고로 연착됐다면 청약자가 첫 번째 연착됐다는 통지를 할 수도 있고 연착됐다는 통지를 을한테 안 할 수도 있어요. 연착됐다는 통지를 하면 연착 사실이 확정. 그럼 기간을 넘어서 도착한 사실이 확정됐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 하지만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자 생각해봐요. 을은 20일 전에 보냈기 때문에 연락을 안 받으면 이날 도착했을 거고 계약은 성립된 걸로 믿고 있어. 그러니까 갑이 안 알려주면 이런 사이 안 알려주면 을은 그래 진작 도착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갑이 연착됐다는 통지를 을한테 안 해주면 연착 안 된 걸로 봐요. 이걸 외워요. 사고로 인한 연착 이것만 외우면 돼. 사고로 인한 연착은 청약자 갑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 사망을 외우는 거예요.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면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을의 생각대로 기간 안에 도착한 거고 기간 안에 도착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로 인한 연착 돌고 돌아서 충분히 보통 같으면 갑이 정한 5월 31일 안에 도착하도록 충분히 쏘았는데 그래서 보통 같으면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쏘았죠. 발송.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사고로 인한 연착. 사고로 인한 연착은 갑이 연착 통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연착 통지를 하면 연착 사실이 확정. 그러면 연착 사실이 확정됐으니까 기간 벗어났다는 거니까 계약은 불성립. 하지만 연착 통지를 만약 갑이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만 외워야 돼.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그러면 머리 굴려야 돼. 연착이 안 됐다는 얘기는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계약은 성립한 거다. 여기까지도 나오고 여기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이 저 법조문이에요. 을이 보낸 승낙편지가 승낙기간, 갑이 정한 승낙기간 이후 도착했지. 연착이에요. 연착. 그런데 가만 보니까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을이 발송했다면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사고로 인한 연착이구나. 자, 청약자는 제재 없이 상대방한테 연착 통지를 해야 한다. 이건 법 조문이고 시험은 기억이 나와요. 그 기억의 별 3개. 청약자가 만약 갑이 을한테 연착됐다 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아니했다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따라서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이걸 그대로 외워요. 오케이. 그 다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여기가 넘버 2죠. 왼쪽 조건 변경.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 본다. 이게 가장 많이 났고 넘버 1, 넘버 2 이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이렇게 올려내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통지 발송한 때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럼 격지자가 뭐냐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계약. 거리 개념이 아니죠. 떨어질 기억인데 거리가 아니라 시간상. 그래서 봐요. 편지 보내고 도착하고 이때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기 도달주의에 따라 을이 5월 10일 날 산다는 승낙 통지를 편지 보내줘. 발송. 그 다음에 이틀 후 도착. 그러면 의사표시 효력은 원래 도달주의 이때 효력은 발생하는 거야. 하지만 격지자 간의 갑과 을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는 도달주의에 따른 5월 12일이 아니라 법이 이틀을 땡겨줘 버려요. 이틀을 땡겨버려. 그래서 승낙통지가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라 승낙통지 발송한 때.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와요. 5월 10일. 5월 10일 날 갑과 을의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죠. 승낙통지 발송한 때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한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아니에요. 계약 성립시기요. 성립시기. 그래서 여기만 발자가 나오고 계약법에서는 어디에서도 발자가 나오면 안 돼요. 다 받지. 도달. 이렇게 나와야 딴 데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발송으로 나와. 승낙통지 발송한 때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한다. 왕별이죠. 아이고 작년에 왕별이 2개나 났네. 제가 이걸 강의한 지 계속 왕별이야. 애들은. 왜?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8번 나왔어. 승낙통지 발송한 때. 자, 의사실현, 교차청약. 이건 법조문만 하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의사실현. 내 속마음인 의사를 겉으로 실현했죠. 바로 행동을 통한 묵시적 의사표시. 그걸 법조문으로 한 거야. 자, 그러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이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관습에 의하여 특별히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동그라미 있는 때, 여기가 동그라미예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는 거예요. 있는 때, 오뎅 먹었을 때, 주차했을 때 계약은 성립합니다. 갑이청약할 때 보내온 물품을 뜯어서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 기출이에요. 그러면 청약 시 보내온 물품 내가 뜯어서 사용했죠. 그러면 이거 산다는 얘기지. 그래서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특별히 말 안 했죠. 산다는 말. 오뎅 먹은다는 얘기 안 해도 간장 바르면 끝난 거야. 간장 바르고 도망가면 안 되지. 간장 바랐으면 먹어야지. 그래서 이게 사실이 있는 때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이 사실을 상대방이 안 때 성립한다. 안 때로 장난쳐요. X. 오뎅 먹었을 때지. 아줌마가 2분 후 들어와서 아 손님 오셨어요. 한 때가 아니야. 안 때 아니에요. 있는 때.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법조문이다. 그 다음 교차청약. 이놈 꽤 잘 나와요. 자, 교차청약 크로스죠. 갑이 을 너 내 아파트 5개 살래? 청약이 있어. 을도 이 청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갑 너 네 아파트 나한테 5개 팔래? 양쪽 청약이 상호 교차 크로스 됐죠. 그러면 동일한 내용이야. 동일한 내용이 같아야 돼. A 아파트 5억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크로스 됐다면 이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승낙은 없지만 서로 내용이 같으니까 크로스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는 도달.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별 3개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크로스, 상호 교차. 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 동그라미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이 도달 자리에 발송으로 계속 장난쳐요. 도달. 저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성립한다. 거기만 발자고 다른 어디에도 발자가 나오면 안 돼요. 도달주의입니다. 자, 기억. 만약에 도달 시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하겠죠. 당연하죠. 자, 이제 청약 승낙 의사실현 교차청약 끝났어요. 이제 계약 성립의 마지막 목차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자, 이건 흑판 보고 딱 사례로 정리해 버립니다. 이거 총칙에서 했지. 갑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날아가 버렸더라.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건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유권도 사라졌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불능. 시점이 계약 체결 전에 날아갔으니까 처음부터 불능이나 원시적 불능 전부 멸실해야 돼요. 원시적 전부 불능.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죠.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외워져 있어. 자, 문제는 을이죠. 가만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고생해서 계약서 썼더니 알고 보니까 이미 사라진 건물이지. 화가 나죠. 교통비, 숙박비.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예요.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그럼 이놈이 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갑은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어도 알 수 있었어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멸실 사실을 책임지려면 알았거나 할 수 있었어야 돼. 자, 상대방은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 과실일 것. 계약법에서 처음 나왔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으려면 이 사실을 몰라야 되고 선의만으로 안 돼. 과실까지 없어야 돼요. 선의무 과실일 것 외워요. 이 자체로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 선의무 과실 반대 알았거나 선의 반대 알았거나 악이 무과실이니까 유과실이 나오겠죠. 알 수 있었다. 알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 과실일 것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하자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 이 두 군데만 매수인 오른쪽 놈이 선의무과실이면 돼요. 그래서 다른 어디에도 계약법 없어. 선의무과실 계약법 외울 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그다음에 권리하자 담보 책임이 아니라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일 것, 물건의 하자 책임 물으려면 이 두 군데 외우시고, 자 그러면 어떤 책임을 묻느냐? 나는 이 계약이 건물이 살아있어서 유효라고 믿고 그동안 교통비, 숙박비 등거 그거 네가 좀 손해배상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실내이익 배상이에요. 믿을시. 사실은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몰랐지. 유효라 믿고 발생한 손해. 이걸 실내이익 손해라고 해요. 실내 손해. 이걸 달라고 합니다. 교통비, 숙박비 청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법조문은 이 실내이익 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해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법조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하되 이행이익을 한도로.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이 법조문이에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이 불능한 계약. 자, 이게 원시적 불능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미 목적이 불능한이죠. 그 건물이 이미 멸실된 그 의미하고 비슷해요. 자, 목적이 불능한 원시적 불능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불능 멸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값이라면 그 말이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 을이 여기에 대해 선의무과실인 경우 이 계약이 사실은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받은 손해를 배상해라. 이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자, 그래서 2번, 3번 별 3개.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면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의외로 잘 나와요. 그래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우리 민법 오로지 원시적 불능에서만 태어나는 말이에요. 다른 어디에서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물을 수 없어요. 오로지 원시적 불능. 그래서 법조문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오로지 이 법조문에 따라 원시적 불능에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인정합니다. 자, 3번도 별 3개. 그래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외울 게 2개예요. 원시적 불능. 그것도 전부 불능일 것. 원시적 전부 불능. 그래서 괄호 우리 기출이에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건물 전부가 멸실됐다. 체결 전 전부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태어난다. 그 말이고 하나 더 있어요. 토지 전부가 국가가 수용해 가버렸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 전에 토지 전부가 국가가 가져가 버리니까 가분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진 거. 이것도 원시적 불능이에요. 전부 수용해 갔으니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여기서 나와. 계약체결 전에 건물이 전부 날아가든가 토지가 전부 수용돼서 날아가든가. 자, 4번은 덜 나와요. 갑은 이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집니다. 이게 과실이죠. 자기한테 전혀 몰랐어. 갑도 몰랐어. 그럼 책임지지 않아요. 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갑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 자, 5번 기억. 얘가 별 3개죠. 상대방은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자, 기억. 따라서 선의무과실 반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물을 수 없죠. 책임지지 않죠. 그래서 선의무과실 외우고 엎어. 알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거기도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 것. 알이라면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 물을 수 없다.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알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2개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하자담보치니까 3개. 이 3개. 자, 어떤 책임을 묻느냐? 6번이죠.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라 믿었음으로 받은 손해에게 실내이익 배상. 기억. 이 실내이익 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 실내이익 배상.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계약 교섭 중 부당한 중독 파기. 1번하고 기억이 별 3개. 한참 갑과 을의 계약 교섭 중에 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이 배신 때렸죠. 계약 체결 못 하겠대. 이게 바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 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만나서 갑자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했죠. 이게 교섭의 부당한 파기, 계약 체결 거부 사건이에요. 자, 이거 어른 내일 계약서 쓰기로 해놓고 배신 때리면 열받겠죠. 책임을 묻는 거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중도 파기는 불법행위, 이게 별셋이에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갑니다. 왜? 원시적 불능이 아니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어디에서만 나와요? 원시적 불능만 나와. 근데 이건 부당 파기니까, 부당 거부니까 원시적 불능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 아니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로 갑니다. 불법행위. 문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어떤 손해배상을 묻느냐? 신뢰이익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 신뢰 손해에 한정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죠? 이게 나와요. 그래서 불법행위라는 거. 두 번째, 신뢰이익배상이라는 거. 왜 신뢰이익배상이냐? 계약 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될 걸라 믿고 지출한 손해예요. 비용. 그래서 이것도 신뢰죠. 이익이 나오려면, 자, 참고로 한번 봐봐요. 신뢰이익배상은 이와 같이 계약이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 경우, 유일한 믿고, 그 다음에 방금 부당파기는 계약이 체결될 걸로 믿고,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아예 없어야 신뢰이익이란 말이 나와. 이익은 뭐냐? 이 계약이 유효해요. 자, 유효하니까 얘가 소유권 넘겨줘야 돼. 그런데 이놈이 소유권을 안 넘겨줬죠. 자,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5억에 계약서 썼는데 7억으로 올랐어. 그러면 네가 나한테 계약 이행했더라면 내가 시가 차익 2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네가 채무 불이행한 바람에 내가 시가 상승 이익을 못 누렸잖아. 이게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이 손해배상의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의 기본이에요. 기본. 90%, 99% 다 이행이익 현실은. 그래서 이행이익, 왜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법조문이 있죠.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야.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게 이행이익이잖아요. 이게 계약이 유효해서 네가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더라면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시가차익이에요. 이게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이익 배상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그 다음에 부당파기, 이 두 군데만 신뢰이익 배상, 신뢰 손해가 나오고 앞으로 계약 해제 쪽, 담보책임 쪽, 그쪽으로 가면 무조건 이제는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이행이익 배상, 그게 손해배상의 원칙이에요. 시가차익. 자, 그러면 2번, 기억 3번, 이것도 기출이에요. 자, 그럼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해하면 돼요. 계약 체결될 걸로 믿고 지출한 그동안의 준비비용 청구할 수 있다. 스스로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상대방 갑이 적극적 요구에 따라 아직 계약서도 안 썼는데 갑이 뭐 좀 해달래. 그래서 지출한 비용. 세 번째 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지출했죠.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거야.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기억. 자, 이 사람이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가 와버렸어. 원형 탈모,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이거 바로 위자료죠.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도 대부분 인정해 줬어요. 원래 위자료는 잘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재판을 잘했나 봐. 변호사가 잘했겠지. 이것까지 받아냈어. 이것까지. 정신적 고통 손해도 받아낼 수 있다. 단 안 되는 놈이 마지막 놈이에요.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한 견적서 작성 비용. 자, 입찰에 참가하려고 회사 100개가 투찰합니다. 그러면 견적서 내야 되고 견적서 작성 비용이 좀 들겠죠. 이 사건이 입찰 사건이에요. 서울시. 계약교섭 부당한 파기가 입찰 사건이야. 자, 이 사람이 이 회사죠. 이 회사가 다 내서 준비비용, 서울시가 먼저 요구해서 저 지출했어요. 지출비용, 저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 탈모 생겼어요.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어. 하지만 이건 인정 안 돼요. 자, 입찰에 참가할 때 견적서 작성할 때 든 비용, 이건 회사가 당연히 감수해야 될 비용이죠. 그렇잖아요. 100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면 99개 떨어지잖아. 그럼 99개 회사가 견적서 작성 비용
발주처한테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적서 입찰 시 발생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이해됐어. 이건 당연히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감수해야 돼요. 견적서 작성 비용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까지 잘 안 나와요. 어디를 잘한다? 청약과 승낙. 거기 열심히 합니다. 중요하지도 않은데. 자, 10분간 쉬고 동시행합니다.